시즌 개막전인 리버풀과 본머스의 맞대결은 경기 막판 연이어 골이 터지며 승부가 갈렸습니다. 하지만 아르네 슬롯이 풀어야 할 전술적 과제들도 드러났습니다. 동시에 긍정적인 신호 또한 확인할 수 있었죠. 이제 슬롯이 이라올라의 중원을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리버풀의 낮은 빌드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본머스는 이바니우송과 스콧이 전방을 이끄는 4-4-2 수비 형태로 나섰습니다. 경기 내내 비교적 적극적인 전방 압박을 시도했습니다. 이는 리버풀의 빌드업을 낮은 지점부터 통제하려 했기 때문이죠. 여기에 피벗들도 가담해 리버풀 미드필더에게 쉽게 공이 전달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접근법에는 분명한 약점이 있었습니다. 리버풀이 빌드업 시 4-2-3-1 형태를 취했기 때문에 본머스는 중원에서 2대3의 수적 열세에 놓이곤 했습니다. 게다가 그 추가 한 명이 다름 아닌 비르치였습니다. 그는 공간을 탐지하는 데 있어 최고 수준의 엘리트입니다. 좁은 지역에서도 방향을 전환하며 탈압박하는 데 매우 능합니다. 따라서 리버풀이 압박 라인을 한 번만 넘어서도 본머스 수비진은 곧장 4대4 구도에 직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본머스는 다른 대응 방식을 취할 수도 있었죠. 수비수가 미리 접근해 비르치를 견제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단 한 번의 번뜩임만으로도 압박을 뚫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은 다른 위험도 존재합니다. 살라와 학포는 상대 뒷공간 침투에 매우 능하기 때문에 센터백 뒷공간을 충분히 위협할 수 있었죠. 따라서 이라올라는 수비 조정을 통해 이를 극복하려 했습니다. 중원에서 3대3 구도를 만들고자 했죠. 여기서 스콧은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내야 했습니다. 맥알리스터를 커버 섀도우로 차단함과 동시에 전방 압박의 선봉으로 움직였습니다. 커버 섀도우가 완벽할 경우 수적 균형을 유지함과 동시에 압박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이바니우송은 높은 위치를 점해 알리송이 코나테에게 쉽게 패스하지 못하도록 압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알리송의 패스 선택지는 반다이크 쪽으로 사실상 제한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이 케르케지에 연결되는 순간 본머스 선수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압박 트랩을 가동하며 적극적으로 전진했습니다. 결국 케르케지의 롱볼을 유도해낼 수 있었죠. 이 장면이 좋은 예시입니다. 이바니우송은 곡선 압박으로 코나테에게 향하는 패스길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스콧은 맥알리스터를 커버 섀도우에 두며 동시에 압박을 준비했죠. 본머스의 피벗들도 각각 비르치와 소보슬라이를 밀착 마크하며 중원 통로를 틀어막았습니다. 따라서 알리송의 짧은 패스 옵션은 반다이크밖에 없었습니다. 공이 반다이크에게 향하자 스콧이 중앙 경로를 봉쇄한 채 압박에 가담했습니다. 이어 케르케지에게 공이 전달되자 본머스 선수들이 한 발 더 전진해 공간을 차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리버풀은 본머스의 압박 리듬에 끌려가며 수동적인 빌드업을 할 수밖에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이는 곧 리버풀의 센터백들이 2대2 압박에 노출될 수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슬롯은 이를 풀어내기 위해 첫 번째 빌드업 단계에서 3대2 구도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오픈 플레이에서는 피벗 중 한 명이 센터백 사이로 내려와 세 번째 빌드업 역할을 맡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낮은 지역에서는 알리송이 그 임무를 충분히 대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리버풀은 새로운 패스 루트를 확보할 수 있었죠. 빌드업의 첫 단계에서 알리송은 공을 잡고 매우 인내심 있게 기다렸습니다. 상대의 압박이 다가오기 전까지 성급하게 패스하지 않았죠. 그러던 중 스콧이 깊게 전진해 알리송을 압박하는 순간이 나왔습니다. 이는 곧 반다이크에게 전진할 공간이 열렸다는 의미입니다. 동시에 스콧은 더 이상 중원 수비에 관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리버풀은 자연스럽게 중원에서 3대2의 수적 우위를 활용할 수 있었죠. 알리송은 볼을 쥔 채 상대 압박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스콧은 맥알리스터에게 향하는 경로를 차단했으며 본머스의 피벗들은 각각 소보슬라와 비르치를 밀착 마크했습니다. 하지만 알리송이 스콧을 유인하는 데 성공하면서 반다이크는 패스 경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비르치가 내려와 중원에서 3대1을 형성했습니다. 소보슬라이는 순간적으로 본머스 피벗 뒤로 진투하며 활용 가능한 공간을 찾아냈죠. 비록 이 장면이 찬스가 되진 않았지만 리버풀이 유도한 빌드업 원리가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본머스는 용감하게 적극적인 압박을 지속했습니다. 피벗들이 리버풀의 피벗들을 철저히 묶어두며 쉽게 돌아서지 못하게 만든 장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엄격한 맨마킹이 오히려 리버풀에 의해 역이용되었다는 점입니다. 맥알리스터와 소보슬라이는 본머스의 피벗들을 끌고 다니며 공간을 창출했습니다. 예컨대 맥알리스터가 아래로 내려가면 그를 마크하던 선수가 따라 내려갑니다. 소보슬라이가 측면이나 하프 스페이스로 움직이면 그의 마크맨 역시 자연스럽게 끌려나갔습니다. 이 일련의 움직임은 결과적으로 포켓 공간을 넓히는 효과를 냈습니다. 여기서 슬롯 감독은 단순히 비르치 한 명만을 라인 사이에 두지 않았습니다. 에키티키까지 적극적으로 내려와 마치 두 명의 폴스 라인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듯한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들은 서로의 위치를 보완하며 포켓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죠. 실제 장면을 보면 반다이크가 패스하는 시점에 리버풀의 더블 피벗은 계단식으로 양옆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려오는 공격수에게 공간을 열어주기 위함이었죠. 그러나 동시에 본머스 입장에서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에키티키가 센터백을 깊숙이 끌어내면서 비르치에게 연결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수비 라인 사이에 큰 간격이 벌어졌을 뿐만 아니라 비르치가 간단히 패스로 풀어낼 수 있는 여유까지 생겼습니다. 그 시점에 살라는 매우 위협적인 위치에서 대기하고 있었죠. 비록 에키티키가 살라에게 연결하는 데 실패했지만 그가 내려오면서 파생된 공격 시퀀스만으로도 본머스를 충분히 흔들 수 있었습니다. 이 움직임의 완벽한 예시는 바로 골 장면이었습니다. 에키티키가 깊게 내려오며 본머스 센터백을 높은
높은 위치까지 끌어냈습니다. 동시에 비르치와 소보슬라이는 각각 본머스의 피벗의 시선을 붙잡고 있었죠. 에키티케가 다시 공을 잡는 순간 비르치는 그가 비우던 공간을 차지했습니다. 본머스 피벗들이 맨마킹 원칙을 철저히 따르는 것을 알고 활용한 움직임이었죠. 이때 다른 피벗은 소보슬라에게 묶여있으며 에키티케를 따라 나간 센터백은 지나치게 전진해 있었습니다. 그 결과 본머스의 수비 블록 전체에 뚜렷한 균열이 생겼습니다. 에키티케는 곧바로 그 틈을 파고들어 골을 완성했습니다. 앞으로 비르치와 에키티케가 어떤 방식으로 교차 움직임을 가져가는지 지켜본다면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리버풀의 빌드업이 비교적 안정되었을 때 그들은 항상 백3를 활용했습니다. 케르케즈가 프림퐁보다 낮은 위치에서 시작하는 형태를 평균 위치도 보여주고 있죠. 혹은 소보슬라이가 일시적으로 내려와서 3백을 형성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테버니어가 전진해 3대3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세메뇨가 중앙으로 좁히면서 중원 균형을 유지하려고도 했죠. 하지만 중원 수적 열세가 지속되면서 공간을 허용하는 장면이 많이 나왔습니다. 비르치가 항상 프리맨이 된 것이죠. 결국 이라울러의 해결책은 블록을 중앙으로 좁혀 중원 수적 열세를 상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압축된 수비 블록의 단점은 측면 공간을 허용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반다이크와 소보슬라이는 대각선 롱패스를 통해 이를 공략하려 했죠. 즉 이러한 중원 활용의 성공이 자연스럽게 측면 공간으로 확장된 것입니다. 리버풀의 좌우 측면 전개 방식은 상당히 비슷한 패턴을 보였습니다. 핵심은 풀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측면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었죠. 케르케즈와 프림퐁은 모두 폭발적인 스피드를 지닌 풀백입니다. 윙포워드가 공을 잡았을 때 곧장 엔드라인을 향해 전력 질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비 한 명을 끌어내며 상대의 라인을 흔들었죠. 결과적으로 슈팅 기회는 크로스를 연결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됐습니다. 즉 이러한 풀백의 적극적인 오버래핑 자체만으로도 상대 수비는 포워드에게 타이트하게 붙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키에서 역전골 역시 측면에서 시작된 이런 움직임이 직접적인 배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리버풀의 전술적 구조는 동시에 본머스에게 위험한 역습 기회를 허용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풀백 뒷공간과 중원 공간을 제어하지 못한 점이 문제로 드러났습니다. 언급했듯 리버풀의 풀백은 매우 공격적으로 운영됩니다. 이는 곧 그 뒷공간이 언제든 약점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리버풀의 피벗들은 매우 유기적으로 움직입니다. 이는 순간적으로 센터백 앞을 점유하는 선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본머스전에서 모두 이 취약점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첫 번째 실점 장면을 보면 풀백 엔도가 상당히 높은 위치까지 올라와 있었습니다. 따라서 볼을 잃는 순간 풀백 뒷공간이 곧바로 노출될 수밖에 없었죠. 게다가 본머스는 공격수 3명을 배치해 리버풀 수비진과 수적 균형을 맞췄습니다. 결국 단 2번의 패스만에 세메뉴의 득점으로 연결되었습니다. 두 번째 실점은 피벗들의 위치 문제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수비 균형을 위해 피벗들은 박스 바깥을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실점 장면에선 엔도와 소보슬라이 모두 박스 안쪽까지 깊게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는 곧 센터백 앞 공간을 보호할 선수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뜻입니다. 결국 세메뉴가 약 50m를 단독 질주하며 아무런 견제를 받지 않고 득점할 수 있었습니다. 슬롯은 앞으로 리드를 잡은 상황에서 스코어를 지켜낼 수 있도록 풀백 균형과 피벗의 위치 균형을 보완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슬롯의 전방 압박 구조를 간략히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시즌 리버풀은 4-2-4 전방 압박으로 여러 팀에게 악몽을 선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조금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만약 기존의 4-2-4 형태를 그대로 유지했다면 1차 압박에 뚫릴 경우 중원에서 2대3 수적 열세에 빠질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슬롯은 압박을 유지하면서도 중원의 수적 균형을 유지하기 원했습니다. 리버풀의 배치는 흥미로웠습니다. 확포를 한 칸 내려 상대 오른쪽 풀백을 직접 견제하게 했습니다. 동시에 에키티케와 살라는 센터백 바깥쪽에 서서 풀백으로 향하는 패스기를 차단했습니다. 이 압박 구조가 가져온 장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측면 패스 루트를 차단한 상태에서 센터백을 압박할 수 있다는 점, 즉 중원 균형을 유지하면서 압박할 수 있죠. 두 번째는 상대를 중앙으로 몰아넣으면서 압박 트랩이 성공했을 때 높은 위치에서 리버풀 선수들이 곧바로 역습을 전개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단점도 뚜렷했습니다. 살라가 높은 위치를 고수할 경우 풀백에게 칩패스를 성공시키면 프림퐁이 1대2 상황에 놓이기 쉬웠습니다. 실제 경기에서도 이 약점이 노출되며 세메뉴에게 슈팅 기회를 허용하기도 했죠. 이 지점에서 소보슬라이가 오른쪽에 배치된 이유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의 엄청난 활동량과 커버 범위를 활용해 약점을 메우려는 의도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프림퐁이 더 깊게 전진해 수비라인 쉬프팅으로 보완하려는 계획도 있을 수 있죠. 결국 관건은 시즌 내내 이런 구조적 약점을 얼마나 상쇄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이는 슬롯 체제에서 앞으로 지켜볼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